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도 우리 송경제 지켜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아, 고맙습니다. 새해는 어떤 소식 가져오실까 흥미진진하게 기다려봤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아는 그 귀엽디 귀여운 동물인 비버가 음. 지구온난화를 앞당기는 주범이라고요? 네, 그 비버 하면 좀 통통하고 네. 좀 큰 쥐같이 생긴 그래도 귀염상이잖아요. 그런 느낌이긴 네. 한데요. 그 꼬리가 특히 이 노저을 때 예, 노같이 예. 매우 흡사하고 그다음에 앞니가 굉장히 큰 예,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이 비버들이 최근 알래스카 지역의 너도나도 터전을 잡고 이 연못을 거의 뭐 만여 개 이상 만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알려면 일단 비버들의 습성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거죠? 댐공사 달인. 맞아요. 맞아요. 저 인간 이후로 최대로 건축을 잘하는 예. 동물 맞습니다. 근데 이 비버는 강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뭇가지를 잔뜩 쌓아서 그 보금자리 집을 만듭니다. 예. 거대한 앞니로 이렇게 냥냥냥냥냥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그걸 물고 와서 물 속에서부터 이 물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이 진흙하고 돌하고 함께 켜켜이 쌓아 올리는데요. 이 앞니의 힘이 웬만한 사람의 톱질보다 강하다고 해요. 오. 네. 그래서 물속에 나무를 이렇게 몇 달 쌓으면 마치 이 나무 움집처럼 강 한가운데 이렇게 수북히 자리 잡은 것처럼 되는데 예. 이게 물줄기를 막거나 바꿔서 흐름을 바꿔서 지형을 바꾸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물의 흐름을 막으니까 크고 작은 연못이 만들어지면서 범람하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비버가 만든 그야말로 진짜 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비버가 쌓은 나무들이 강을 막으면 좀 일종의 필터 효과를 줘가지고 네. 그 너머 하류에는 물이 오히려 조금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아, 정수 기능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비버가 만든 댐이 그리고 또 주변의 유속을 좀 느리게 하면서 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건강한 습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준다. 뭐 이런 예.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그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음. 이제 미국 과학자들이 그런 걸 제시를 하면서 비버가 적어도 알래스카에서 많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상식과 좀 다른 게 알래스카는 좀 추워서 네. 뭐 북극곰 정도 살 것 같은데 네. 비버가 여기도 살았네요. 원래는 그 알래스카 북극 그 툰드라 지역에는 비버가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 툰드라는 최고 온도가 10도 이하고 대부분 연평균 기온이 0도 이하라서 생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도 2달 남짓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로 이끼류, 뭐 자작나무 같은 나무 정도가 있는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툰드라 지역의 추운 겨울이 조금 더 짧아지고 가장 추운 달에도 물이 흐르고 네,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좀 자라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비버 개체 수가 점점 늘었고 왜냐하면 새로운 나무들이 생기니까 네. 향후 2100년까지 보면 여기 알래스카 북극 툰드라 지역의 전체가 비버의 서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비버는 어떻게 보면 그 댐 같은 거 만들어서 건전한 건강한 습지를 만들어 이산화탄소도 흡수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알래스카에도 비버 사니까 이런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효과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버가 나뭇가지를 모아서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예. 이게 뭐 연못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댐을 만들면서. 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하면 물이 고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 고인물에서 나온 온실가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 대학이 비교한 과거와 최근의 위성 사진을 보면 그 1980년대는 툰드라 지역에 물이 이렇게 얇은 실처럼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19년 위성 사진에서는 수십 미터 지름의 어떤 큰 연못 호수 같은 게 여러 개가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듬성듬성 예. 차례로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비버가 만든 연못수를 세어봤더니 최소 12,000곳이나 되더라. 이게 지난 20년간 2배가 늘어난 숫자인데 이런 연못들이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기온이 점점 올라서 북극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 비버가 만든 연못, 다르게 말하면 물의 흐름을 막는 댐으로 더 많은 땅이
이제 침수가 되고 음. 하류에서 마실 담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가장 큰 우려는 비버가 만든 연못은 물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서 예. 단단하게 언 땅, 이 영구 동토층을 녹이고 아.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이 온실가스죠. 메탄이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적외선 이미지를 좀 분석해 보니까 비버의 연못과 메탄 배출이 집중된 지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제가 그 동물원 이 동영상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이제 비버 같은 경우는 동물원에서 키울 때 네. 얘가 댐을 건설해 놓으면 그 사육사들이 네. 그 댐을 일부러 망가뜨리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짓게 해주려고. 그만큼 이 친구는 댐 짓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맞습니다. 이러면 대거 이제 남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나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네. 비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저는 이 내용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도 올해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 바로 AI. AI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느 나라 뭐 했대더라, 어느 회사는 어디까지 왔다더라, 이런 것들 얘기가 계속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인 거죠.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AI 내셔널리즘, 네. 그러니까 AI 국가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음. 보통 이제 우리가 올림픽에서 좀 금메달 따게 하기 위해서 네. 각 나라들이 선수촌을 지어서 이제 육성을 하잖아요. 예. 경쟁하듯이. 근데 인공지능도 본격적인 국가 간의 경쟁 시대가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AI 개발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도 이 정부 차원의 AI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금 6개 국가 정부에서만 AI에 투자하기로 한 전체 금액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52조 원 정도에 달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자본을 갖춘 국가들이 자국의 AI 기술을 더 좋게, 더 우월하게 만들어서 다른 국가에 뒤처지거나 좀 종속되는 거를 막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사용하는 20가지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인도 내 민족적, 종교적 문화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공개했는데, 이 영어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가 아니라 완전히 인도에 맞춰진 인도인을 위한 AI라는 점에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이 오픈소스를 표방한 인공지능 펠컨이라는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예. 이거는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이 자유롭게 쓰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아마 이런 의구심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AI라는 게 예를 네. 들어서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MS 워드라든가 PPT처럼 아니 어느 한 회사든 어느 한 국가든 좀 좋은 거 만들면 그냥 그거 나눠 쓰면 되는 거지. 모든 나라가 이렇게 AI를 개별적으로 다 개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한 3가지 정도로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 인공지능이 좀 역할을 하려면 국민들의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예. 근데 보안이 불안한 타국의 엔진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수록 중요한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의 인공지능을 만약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예. 그러면 조금 불안해지겠죠. 예. 보안 우려가 생기겠죠.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공용 인공지능이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서 UAE가 오픈소스 형식의 AI를 개발해서 모든 국가들에게 분양할 거라고 했는데, 기술은 신뢰하지만 여기에 어떤 식으로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만약에 신뢰하기가 어렵다면 결국에는 사용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의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지난해 그 챗 GPT 개발한 오픈 AI 얘기하면서 그 샘 알트만 얘기할 때 인공지능이 넘어서면 안 되는 영역을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속도를 올려서 개발할 때까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고 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뭐 예, 그런 기억납니다.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타국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쓰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일자리에 대한 인력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럼 그 당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은 인공지능으로 그 인력을 대체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나라 거를 빌려 쓰고 사다 쓰면 그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진짜 고민되겠네요. 어떤 나라가 AI 기술을 고도로 발달시켰을 때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주적인 기술 주권을 가지지 않으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정말 그거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면 안 되나?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고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문제가 그 대상으로 예. 요즘에 그 아프리카가 지목이 되면서 어. 어제 외신에서는 아프리카의 디지털 식민지화가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아프리카도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I가 농업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아무래도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AI를 빌려와서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의도를 했거나 혹은 의도치 않았든지 어떤 시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프리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뭐 인권이라든지 뭐 디지털 관련 규제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다른 나라의 AI 기업들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프리카 같이 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인간과 AI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뭐 미지의 기술 영역에 대한 어떤 반윤리적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생기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요즘 기술 격차도 해소해야 되고 잠재적인 어떤 착취도 막아야 하고 아프리카의 주권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과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AI는 올해 종종 좀 챙겨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AI가 진짜 코앞에 온 것 같은데 내 일자리부터 해서 내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심지어 접어야 되는지 걱정들 많더라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해 첫 달에는 당연히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여러 기사들 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적중률 높다라고 하는 일간지가 당연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꼽는데 네. 여기에서는 올해 뭐라고 전망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랬듯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매년 20개 정도의 질문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기자와 평론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 아니요. 그러니까 yes or no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전망을 내놓거든요. 올해도 내놨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20개 문항 중에 적중률이 3개 빼고 다 맞았어요. 이야.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하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휴전 또는 종전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까 하는 질문에도 no라고 대답하면서 네.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연임 성공 예측도 마저 떨어지면서 쪽집게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죠. 야, 이 정도 적중률이라면 올해 전망이 정말 궁금할 수밖에 네. 없는데요. 올해 전망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이겠죠. 야, 이것도 예측을 했어요? 했죠. 와. 그러니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대한 건데 네. 교수님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아는 그 상식선에선 네. 지금 트럼프가 송사에 휘말려서 후보 등록도 못할 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바이든이 완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이든 승 이렇게 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예. 바이든을 승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오. 이 아슬아슬하게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건 이렇게 다행한 소식이네요. 네, 사실은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격화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미국과 이란 모두 어떤 지역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고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올해는 석탄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넘어서지 못할 거다. 어. 재생에너지는 아직 못 그럴 거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에 있다고 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중국의 석탄 수요도 지난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이 서방 국가에서 석탄 사용이 만약에 줄더라도 중국의 소비 물량은 꺾기가 어렵다. 이런 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화석 연료를 넘어서는 순간은 곧 중국의 석탄 수요가 역전될 때라면서 사실 그 순간은 머지 않았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특이한 거 하나를 네. 예측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의 회사 X, 네. 이제 X라고 불리기보다는 예전에 트위터라고 맞습니다. 불렀던 곳이죠. 여기에 파산을 예상했다고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는데 네. 그 X에 대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이라면 올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에 X의 광고를 중단하면서 네. 광고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 피델리티라는 금융회사에 따르면 X가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됐을 때보다 당시보다 현재 기업 가치가 70% 이상 낮은 수준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만약에 파산한 상태가 되더라도 X의 경영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거다. 이런 예상도 있으면서 이거는 드라마 뺨치는 흥미진진한 후속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다른 기사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 모건 스탠리 사장이자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칼럼을 쓰는 루치드 샤르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올해 경제 트렌드 10개를 꼽았는데 이 사람이 쓴 글도 굉장히 영향력이 높아서 그중에 몇 개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민입니다. 2019년 이후에 캐나다, 미국, 영국까지 이민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요즘에 이런 이민국들이 노동자 부족에 직면한 경제에 큰 이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핫스팟이 지금 안 그래도 이민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인데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지 이민자들이 임금 압박을 좀 줄여서 인플레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이 킹달러 시대의 종료를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달러가 지금 뭐 약세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주요 통화에 대해서 고평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요소도 있지만 현재 그 외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뭐 위안화 같은 어떤 경쟁 통화로 준비금을 좀 옮기고 있고 예. 기록적인 속도로 또 금을 사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뭐 UAE가 최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석유 생산국들과 함께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를 하기로 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국의 부채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를 둔화시킨다면 올해 달러에 대한 달러가 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드디어 강달러 기조가 좀 수그러드는 그런 걸 전망했네요.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해보고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요즘 제가 알기로 대세가 맥주가 아니라 위스키 열풍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참 불경기에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요즘 맥주 소비량이 줄었다고요? 네, 근데 미국은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아예 술을 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지난해 초에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에 1명은 술을 매우 적게 마시려고 하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다고 대답했고요. 예. 3명 중에 1명은 2013년은 술을 덜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또 6월에 조사한 설문에서는 미국인의 41%는 이 한 달 동안 술 없이 살아보는 그런 챌린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도전이다. 이런 거에 동의를 했고요. 예. 52%는 레스토랑에서 더 많은 무알콜 칵테일을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좀 건강한 음.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무알콜 판매도 늘었다고 해요. 예. 이 같은 추세의 영향으로 미국의 맥주 출하량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억 배럴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9월까지 미국 내 맥주 출하량이 5% 이상 줄었고요. 판매량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사실 맥주 정말 많이 마시는 나라거든요. 예. 이 퇴근 후에 이게 펍이라고 하죠. 그런 네. 데 가서 스포츠 틀어놓고 뭐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요. 네. 뭐 집에서 파티를 할 때도 정말 한 24개짜리 맥주를 뭐 몇 박스씩 예. 사다가 놓는 게 기본 준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맥주 대신 테킬라 같은 어떤 증류주에 대한 인기가 치솟았던 것도 한편에서는 예. 영향이 또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팬데믹 기간과 그 회복 기간 동안에는 북미의 이 테킬라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이 테킬라 원재료인 아가베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도 했었습니다. 데킬라라는 술이 아가베라는 걸 가지고 만드나 보죠? 네, 그 아가베 시럽 할 때 예. 그 아가베인데 그 선인장의 일종으로 자라는 그
건데 모양은 좀 알로에 같이 생겼거든요. 예. 비슷해요. 우리말로 용설란 그 과에 아. 속하는 대형 식물인데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넓은 잎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아가베에서 나오는 수액을 끓이면 시럽이 되고 네. 이 발효와 증류를 거치면 이 데킬라가 됩니다. 이 데킬라는 그 멕시코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요. 그래야 데킬라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샴페인이 프랑스 샴페인 지역에서만 생산이 돼야 이름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아가베 중에서도 이 최상 품종이 블루 아가베라는 건데 네. 이 블루 아가베로 생산이 되는 게 프리미엄 데킬라가 됩니다. 근데 아가베 함량이 또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이 다 다른데요. 뭐 51% 정도 있다 그러면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네. 100% 들었다면 굉장히 강한 술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페트론 이런 것들이 유명한 테킬라 브랜드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팬데믹 기간 수요 급등을 포함해서 지난 10년간 증류주 수요 증가로 이 데킬라 수요가 30년 만에 5배 이상 늘면서 아가베 가격이 오르게 돼요. 예. 그 데킬라 회사들이 아예 그러면 자체 농장을 사들이거나 좀 장기 계약으로 수급을 확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멕시코 농부들이 옥수수 같은 기본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아가베 재배 면적을 계속 늘려온 겁니다. 야, 이거 아가베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장사가 되겠는데? 한 거죠. 근데 아가베는 금방금방 자라는 식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적의 수확기가 7년 주기인 7년이나 걸려요?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예. 그런 작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줄면서 이 지난 6개월 사이에 아가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거예요. 아가베 가격 폭락했겠네요. 맞습니다. 수요가 폭발했던 미국에서 이 데킬라 판매 증가율이 거의 5분의 1 수준 이상으로 꺾이고 아가베 가격은 6개월 전에 킬로당 이제 31페소 정도였던 게 현재는 10에서 15페소 절반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주류 문화가 바뀌니까 아주 의외로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아가베 경작지 늘린다고 네. 숲도 막 밀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가베보다 조금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줄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하나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 주류 문화 때문에 저도 요즘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아요. 네. 아니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위스키를 비롯해서 이렇게 증류주는 상대적으로 맥주나 이런 거보다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의 수요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회식 문화가 잦아들고 집에서 혼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오늘 내가 낼게 하면서 나눠 마시려면 양이 많아야 되니까 소주나 맥주를 마시지만 이제 집에서 혼자 마시니까 좋은 거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흥미진진한 얘기 감사합니다. 새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